중일전쟁은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1945년 항복하기까지 중국군과 벌인 전쟁입니다. 중국에서는 항일전쟁이라고 합니다. 70년 동안 8년 항전이라 했는데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진핑의 한마디에 14년 항전으로 바뀝니다. 과연 중국이 갑자기 왜 14년 항전이라 할까요? 공산당이 그들의 주장처럼 중국 인민을 지휘해서 과연 항일을 했고 항일의 주역이었냐?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 당시에 가장 정예 부대라고 평가받은 장쇠량의 동북군은 총 한 방 제대로 안 쓰고 만주를 내주게 되는데요. 군대가 국토를 지키는 게 철칙인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이번 영상은 중국의 항일전쟁사에서 미스터리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꾹!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2015년 항일전쟁 기념행사가 성대히 열렸는데 이때 시진핑은 중국 인민들은 14년 동안 고생해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발언합니다. 물론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성대히 기념하는 것조차도 자격 논란이 있는데요. 과연 공산당은 항일의 주역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남만주 철도에 침을 흘리며 기회를 엿보던 관동군은 1931년 9월 18일 펑텐교의 류타오에서 남만주 철도를 폭파해놓고 이것을 중국군의 행동이라 몰아붙입니다. 1931년 9월 18일 밤 11시경 관동군 1개 중대가 동북군 군영인 북대영을 처음 공격했을 때만 해도 그냥 의례적인 도발 정도로 여겼죠. 19일은 관동군 사령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펑텐, 장춘, 잉커우를 점령한 데 이어 21일에는 지린까지 점령합니다. 이 사건이 9.18 사변 또는 만주사변이라 합니다. 일본군은 1만 4천 명의 병력이었으며 장쇠량의 봉천군은 22만에 달했습니다. 이때 장쇠량은 봉천을 비우고 베이징에서 병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문에 의하면 주색에 빠져서 손 놓고 있었다고 하죠. 오랜 시간 장쇠량은 장제스의 명령으로 만주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북군은 줄곧 일본의 지원을 받아왔고 중국 기타 군벌들에 비해 정예무장을 했죠. 관동군은 자신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장조린을 황고툰 사건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을 조성해 만주를 장악하려 했죠. 그런데 의외로 장쇠량에 의해 빠르게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게다가 눈치를 보다가 장제스의 국민정부에 복종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중앙정부의 지휘체계를 따르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죽은 뒤 중국은 군벌이 난립해 있었고 이런 군벌들 사이에 줄곧 전쟁이 있었습니다. 장제스가 북벌 전쟁으로 좀 안정을 찾아갈 무렵 반장전쟁, 중원대전까지 일어나는 내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라 불리는 중원전쟁에서 장쇠량은 장제스와 여러 군벌들 사이 저울질하면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세가 장제스 편에 기울어지자 슬쩍 참여해 국민당 정부의 2인자가 됩니다. 당시의 모든 군벌들이 그러했듯이 겉으로는 난징 국민정부에 복종하지만 실제로는 다 속셈이 따로 있었죠. 황포 군관학교 출신으로 꾸린 중앙군 외에는 형식상 복종이었죠. 게다가 공산당마저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갔죠. 특히 이때는 소련의 후원하에 장시성 루이진의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이라는 나라 안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장제스는 초공토벌을 2번이나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직접 난창해가 3차 초공작전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제스가 부재 중인 가운데 난징 국민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외교부장 왕정팅이 주난징 주재 일본 공사를 불러 엄중하게 항의하고 즉각 관동군을 철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각국 주재 공사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 국제사회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난창에 나가있던 장제스에게 급히 난징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봉천에서 1200km나 떨어진 난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당시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스는 난징에서도 500km 떨어진 난창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을 거예요. 장제스는 9월 21일 오후가 되어서야 난징에 돌아오게 됩니다. 관동군은 이미 펑텐과 창춘,
잉커우, 단둥, 스핑, 지린 등 남만주 철도가 통과하는 18개 주요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장쇠량은 여전히 베이징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동군은 일본 정부의 지시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는 조선군 1개 혼성여단이 출동하여 압록강을 건넜으며 제19사단도 출동 준비에 나선 상태였습니다. 장제스는 즉각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연맹과 중립국들에게 일본의 동북 침략에 대한 사실을 제출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한편 국내를 단결시켜 국난을 극복하자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되 최후에는 자위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9월 25일에는 산둥성 주석인 천푸지에게 연락해 일본이 산둥반도로 상륙할 수 있으니 대비하라고 합니다. 장쇠량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부하의 일부는 반역을 하여 괴뢰군이 되어 공격해왔습니다. 그나마 북만주에서는 가오펑전, 마전산 등 일부 동북군 장군들이 항일 의용군을 조직해 개별적인 항전에 나섰습니다. 장쇠량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나마의 세력이라도 보존하여 자신의 입지를 지키려는 계산 외에는 없었습니다. 장제스는 관동군의 남하에 대비하여 중앙군의 북상을 장쇠량에게 제안했지만 얼버무려 버립니다. 북만주를 장악한 관동군이 본격적으로 남하에 나서자 난징 정부는 12월 25일과 30일 장쇠량에게 수차례에 걸쳐 무력 항전을 지시합니다. 하지만 장쇠량은 총 한 발 쏘지 않은 채 진저우를 버리고 관내로 철수해버립니다. 1932년 1월 3일 관동군 혼성 제38여단이 진저우를 무혈 점령하고 한 달 뒤에 마지막 남은 하얼빈을 공격합니다. 관동군 제3여단의 공격으로 5일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2월 5일 드디어 함락됩니다. 1933년 1월 일본군이 러허성을 침공하자 동북군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전역이 성토하면서 무저항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자 장쇠량은 하야를 선언하고 도망치듯 유럽으로 도주합니다. 이런 장쇠량이 서한 사변을 일으켜 항의를 주장했다는 건 정말 코미디죠. 그럼 장제스의 중앙군이 왜 즉각 출결하지 않았냐 할 텐데요. 왜냐하면 장쇠량이 동의 없이 중앙군이 북진을 하면 일본군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장제스가 군대를 거느리고 북진을 한다면 광저우 군벌과 공산당의 뒤통수를 맞아 설 자리를 잃게 될 게 뻔했습니다. 중국은 장제스의 난징 정부와 왕징웨이의 광저우 정부, 장쇠량의 동북 정부, 크게 새로운 삼국시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공산당 정부, 서북, 서남의 군벌 세력들이 할거해 있는 복잡한 형세 속에 있었죠. 중앙에서 장제스가 명령을 내리면 집행하는 세력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광저우 정부는 이 와중에도 치열하게 정치적인 공세를 펼쳤고 장제스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하야합니다. 9.18 사변 이후 국민정부 장제스는 농업국과 공업국의 대결로 중국이 결코 이길 수 없으니 좀 참아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공업시설을 내륙으로 이전하고 국방개혁을 진행했습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전면 발발하기까지를 황금 10년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9.18 사변 이후 무장하여 소련을 보호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만주 지역에서 반성유격대, 동만유격대 등을 조직해 적극적으로 저항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구호는 소련을 보호가 목표이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죠. 1932년 소련의 후원에서 나라 안의 나라인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을 세우고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다지만 어떠한 전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중공은 만주에서 벌인 유격대의 활동을 부각시켜 14년이라고 주장하는데 1935년에나 유격대의 활동이 있었죠.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목적은 항일전쟁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는 게 목적입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 이후 장제스는 우리는 8년의 노력을 거쳐서 오늘을 맞이했다고 연설합니다. 이때부터 8년 항전이 공식화된 것이라고 대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